이번 17번째 편은 파동함수의 의미에 대하여 입자가 발견될 확률과 관계된다는 확률 해석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파동역학은 양자이론의 정통 이론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 파동함수가 파동밀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슈레딩거의 당초 생각은 입자성을 기술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보르는 파동역학으로 전자와 원자의 충돌 현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파동함수가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과 관계된다는 것을 제안하여 양자이론에서 파동함수 해석의 주류가 됩니다. 파동역학이 발표된 후 행렬역학을 완전히 대체하는 양자이론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슈레딩거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파동을 기술하는 고전 이론에 의하여 원자의 전자 상태에 대한 이론을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가 제시한 양자 도약도 파동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1926년 7월 뮌헨 대학에서 존머펠트와 비니 슈레딩거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가졌을 때 참석하여 처음 대면하게 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파동역학으로 플랑크의 복사이론, 선스펙트럼 등과 같이 불연속성과 양자전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청중의 분위기는 파동역학에 호의적이어서 하이젠베르크의 이의는 무시되고 맙니다. 슈레딩거는 양자전이를 파동 사이의 맥놀이로 시각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맥놀이란 파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슷한 진동수의 파동 사이의 간섭에 의하여 파동의 세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현상으로 소리의 경우 우리나라 범종을 치면 울리는 바이브레이션 소리 같은 현상입니다. 입자성은 많은 수의 파동의 중첩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파동 묶음으로 가정하여 하나의 위치에 모든 파동의 중첩이 집중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이 파동 묶음은 집단 속도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어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를 파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파동역학에 의하여 전자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맥스웰 전자기파 이론에 의하여 광학현상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관계로 가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슈레딩거가 생각한 파동만으로 전자의 모든 현상을 설명한 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대성 이론 확립에 기여한 네덜란드의 원로 물리학자 로렌츠는 원자 내의 전자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유전자는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파동 묶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산되어 흩어지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을 기술할 수 없고 맥놀이는 관찰되는 선 스펙트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파동역학은 고전 이론의 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슈레딩거도 광전 효과를 파동역학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입자의 파동식인 슈레딩거 방정식과 입자 자체와 관계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즉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구하는 파동함수가 무엇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렬역학을 만든 보르는 파동역학을 접한 후 행렬역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보르는 원자 밖의 전자의 운동에 관심을 갖고 전자가 원자와 충돌하는 과정을 양자이론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합니다. 초기에는 행렬역학을 사용하여 설명하려고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파동역학만이 설명할 수 있음을 깨닫고 파동역학으로 개종합니다. 보르는
슈레딩거가 제안한 파동함수는 파동 밀도라는 애매한 개념을 대신하여 양자 이론의 확률 개념을 처음 도입하게 됩니다. 1926년 6월 보르는 충돌 현상의 양자역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합니다. 충돌을 특정 진동수로 진동하는, 즉 특정 에너지를 가진 원자의 파동과 전자의 파동 사이 상호작용으로 해석하면 파동의 중첩으로 복잡한 파동이 얻어지고 이 파동은 다시 분리되어 상호작용의 결과로 전자가 산란된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입자의 충돌로 생각하면 당구공이 충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운동량 보전 법칙에 의하여 충돌 후 산란되는 방향과 속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동역학에 의한 파동 사이의 중첩과 분리에 의한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충돌 전후의 인과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보르는 파동함수가 전자파동의 특정 방향으로 산란될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즉, 특정 방향으로 진행하던 전자가 충돌 후 특정 방향으로 경로를 바꿀 확률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률은 파동함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제안합니다. 후에 보르는 이 제안은 아인슈타인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아인슈타인은 드브로이 물질파 이론에 대하여 파동을 입자가 특정 경로를 따라갈 확률을 결정하는 일종의 유령장으로 표현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보르는 전자의 파동을 실체로 간주한 슈레딩거와 달리 충돌과 같은 양자적 전이 과정에서 특정한 결과가 나타날 확률로 해석한 것입니다. 보르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이 시점에서 결정론이란 주제가 수면 위에 떠오른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 충돌의 결과를 인과적으로 결정하는 양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원자 세계를 서술할 때 결정론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떤 관점이 옳은지 따지는 것은 물리학의 범주를 넘어선 철학적 문제라 생각한다. 파동함수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면 슈레딩거가 파동이 물리적 실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파동 묶음이나 맥로리에 의한 전이 현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설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후속 연구 논문을 제출하는데 파동함수가 2개 이상의 불연속적인 고유함수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내는 개에 대하여 전체 파동함수 psi를 각 고유함수 psi 타우의 선형조합으로 표시하고 각 고유함수 psi 타우가 전체 파동함수에 대하여 기여하는 정도인 혼합인자라는 C 타우를 계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의 파동함수를 나타내는 것을 중첩이라고 하는데 양자 이론에서 파동함수의 핵심적인 표현법입니다. 전체 파동함수의 각 고유 상태의 기여 정도의 확률은 각 C 타우의 절대값의 자승이 되고 모든 C 타우의 절대값 자승의 합은 1이 됩니다. 보르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고유치 방정식을 확대 해석하여 모든 연산자로 확장합니다. 에너지 연산자인 해밀토니안 연산자뿐 아니라 운동량 연산자, 위치 연산자를 비롯하여 이들에 의하여 유도되는 모든 물리량의 연산자로 고유치 방정식을 구성하여 고유함수와 그 고유치인 그 물리량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전자가 어떤 위치에 있을 확률을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위치 연산자에 의한 고유치 방정식으로부터 1차원 위치에 대하여 생각하고 전개하면
위치를 나타내는 고유 함수가 델타 함수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치 파동 함수를 위치 고유 함수의 선형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 인자인 계수를 구하여 절대값의 자승을 구하면 전자의 어떤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이 되는데, 보여주는 식과 같이 그 위치에서의 파동함수 값의 절대값의 제곱이 됩니다. 보르네 파동함수의 해석에 관하여 파울리는 좀 더 명확하게 확률 해석을 정의합니다. 보르는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이 기회가 특정한 상태에 있거나 전이하는 확률을 나타낸다는 것이었는데, 파울리는 원자 내부에서 궤도 운동을 하는 전자가 특정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로 재해석한 것으로 위치 Q와 위치 Q 플러스 dQ 사이의 무한소 공간 dQ에서 발견될 확률로 정의하는데, 이것이 지금 양자 이론을 배울 때 파동함수의 확률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전자의 파동함수는 공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입자가 공간상에 발견될 확률이 퍼져 있게 됩니다. 파울리는 슈레딩거의 파동함수와 보른의 확률 해석을 조합하여 시공간상에 재해석한 것입니다. 보른의 제안은 양자 이론이 물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론으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가의 철학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동함수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면 고전 이론에서 물리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슈레딩거가 고민하던 문제를 아예 없애버린 셈입니다. 확률적으로 물리적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고전 이론에도 통계 역학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전 이론에서는 통계적 확률을 나타내는 것은 10의 23승계 정도의 원자나 분자를 일일이 추적하여 모든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니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알 수는 없지만 숨은 변수가 있게 되는데, 현상은 통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계 이론은 정확하게 자연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이론에서의 확률은 이와는 다릅니다. 보르는 논문 발표 직후 옥스포드 대학에서 한 강연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고전 이론에서는 미시적 좌표를 도입하고 그에 의하여 수많은 입자들에 대하여 물리량의 평균을 구하고 좌표를 제거합니다. 좌표를 가지고 놀아야 복잡해지고 알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좌표를 도입하지 않고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 좌표가 존재한다고 주장해도 딱히 반박할 논리는 없지만, 실험을 통하여 관측할 수 없다면 물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보르는 입자의 운동은 인과율과 상관없는 확률 규칙을 따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확률 그 자체는 인과 법칙에 따라 전파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보른의 확률 해석은 보나 하이젠베르크의 코펜하겐 학파 쪽에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27년 슈레딩거는 베르린 대학의 프랑크가 은퇴한 자리로 옮겨 아인슈타인과 같이 있게 되면서 코펜하겐 학파의 반대쪽에서 치열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첫 논쟁은 1927년 솔베이 회의에서 일어나는데 후에 다루겠습니다. 슈레딩거는 빈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른의 확률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실체가 사고의 복합체라고 주장한다면 달리 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실체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전자가 벼룩처럼
뛰어다닌다고 상상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르는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보내 유령장 아이디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생각을 요약한 짤막한 회신을 합니다. 양자역학은 매우 인상적인 이론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양자역학이 물리적 세계를 정확히 예견한다 해도 자연의 비밀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신은 주사위 노름 같은 것을 즐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이러한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슈레딩거는 생애의 후반부에는 양자이론 연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슈레딩거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인 파동함수를 파동밀도로 생각하지만 자유전자를 비롯한 입자성을 설명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보르는 파동함수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고 고유함수의 선형조합의 중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고 코펜하겐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슈레딩거와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자이론의 해석 문제에 대한 논란이 시작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하이젠베르크가 행렬역학을 사용하여 현상을 시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불확정성 원리를 알아내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